여러분 반갑습니다. 외환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환율 변동의 의미 그리고 이어서 이자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3. 환율과 이자율 및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매력 평가설 1. 구매력 평가설 Law of One Price 일물 일가의 법칙. 일물 일가의 법칙 이라는 것은 무역 장벽 및 운송 비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동일 같아야 되겠죠. 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 예를 들어서 빅맥, 어디에서 팔든 서울에서 팔든 부산에서 팔든 도쿄에서 팔든 뉴욕에서 팔든 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달러에 이 빅맥의 가격이 미국에서 만약에 5달러다라고 하면은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환율을 곱해주면은 5달러 곱하기 1200 하면은 한국에서는 600원이 되겠죠. 600원.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자, 하나의 통화로 표시하면은 자, 6,00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1200으로 나누면 5달러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물일가의 법칙은 Law of One Price는 시장에서 뭐예요? 차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익거래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격, 한국의 가격보다 미국의 가격이 한국의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은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가서 팔면은 그 차익을 남길 수 있겠죠.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빅맥이 미국의 가격보다 비싸다. 미국이 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은 우리가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일물일가는 어때요? 동일한 상품은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환율이 1달러 1,400원이고요. 빅맥 가격이 한국에서는 1,400원, 미국에서는 1달러라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1,400원과 1달러. 환율이 1,400이니까 1,400을 1달러 1,400원으로 나누면 1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1년 동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10%이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라고 한다면은 이때 빅맥 가격은 한국은 1,400원에서 140원 올라서 1,540원이 되겠고요. 미국은 1% 상승했으니까 0.01달러, 1%니까 0.01달러 상승해서 1.01달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 물가는 양국에서 상승을 했는데, 한국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 변동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이 있기 전에 비해서 빅맥 가격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 한국의 빅맥 가격이 미국의 빅맥 가격보다 훨씬 싸요. 비싸요. 이게 비싸죠. 이와 같이 한국의 빅맥 가격이 미국의 빅맥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10% 상승했으니까, 물가 상승이. 근데 미국은 1%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환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갖다 팔면은 우리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입해서 팔면 되겠죠? 자, 미국에서 빅맥을 1.01달러에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요. 자,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즉 수입을 해서 1,540원, 1,400원이었는데 10% 상승해서 1,540원이 됐으니까 1,54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 대금을, 판매한 대금을 환전을 하죠.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1.1달러가 돼요. 1.1달러. 1540을 14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나 될까? 이익은 1.101달러에 사서 1.1달러에 팔았으니까 0.09달러, 약 8.9%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0.09의 달러의 이익이 거래 비용을 상쇄하고 남는 정도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익이 소멸할 때까지 거래는 계속 되겠죠. 자,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 자, 아무런 위험 없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팜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익거래예요. 차익거래. 자,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거래는 결국 이익의 기회. 차익거래는 이익의 기회죠. 환율이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 이익의 기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즉, 환율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익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차익거래는 이익의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자, 우리 예에서 이익의 기회가 발생한 이유는 왜 그래요? 이익의 기회가 발생한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죠. 요 물가 상승률에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10%, 미국은 1%. 이같이 한국이 9% 더 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그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환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환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의 기회가 발생했던 거죠. 이익의 기회가 존재했던 거죠. 이와 같이 이익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데 환율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가서 빅맥을 수입해서 한국에다가 파는 거래를 반복하겠죠. 자, 원화 바꿔서 원화를 달러 수입해서 수입대금 지불하면 되겠죠. 수입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자, 수입하려면은 수입대금 어떻게 지불해요? 환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 겁니다. 이익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자, 그러면 미국에서의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빅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달러를 매입해서 빅맥을 수입하게 되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달러 가치. 그래서 환율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환율이 조정되어 가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의 상품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조정이 되면서 결국 새로운 균형 환율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가격은 미국의 가격을 원달러로 나눈 거죠. 이익의 기가 존재하지 않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격과 미국의 가격은 같아요. 결국. 하나의 통화로 표시했을 때 동일한 재화를 하나의 통화로 표시를 했을 때 같습니다. 이익의 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환율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명목환율이죠.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명목환율, NR, Nominal Exchange Rate. 한국의 가격을, 자, 요 환율은, 요 NR은, 한국의 가격을 미국의 가격으로 나눈 거, 자국의 가격을 외국의 가격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PR을 갖다가 PI 스타로 나눠주면은 이와 같이 명목환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목환율은 결국은 일물일가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환율이. 물가가 변동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데, 환율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익의 기회가 존재하니까,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다 보면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환율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균형 환율을 형성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요거는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PPP 줄여서 그냥 PPT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일물일가의 법칙은 한 재화에 해당되는 재정거래, 차익거래 조건으로 이를 재화 바스켓 또는 일반 물가지수로 확대한 재정거래 개념이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가격이 아니라 환율은 한국의 물가를 미국의 물가로 나눠준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물가 수준은 보통 CPI나 소매물가지수 혹은 도매물가지수 혹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만약에 일물일가의 법칙 LOP가 모든 재화에 성립하는 경우 당연히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을 해요. 하지만 LOP가 모든 재화에 성립하지 않더라도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이론은 성립 가능합니다. 성립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증 분석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P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모든 재화에 성립하지 않더라도 PPP는 성립 가능하다,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PPP는 장기 환율 예측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장기입니다. 장기. 단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인덱스 바스켓이 동일하지 않아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물가지수를 산출을 할 때 그 바스켓에 집어넣는 대표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계산이 용이해요. 반면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거래 비용이나 세금, 금융 규제가 전혀 없다는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존재합니다. 금융 규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전형적인 소비 묶음과 미국의 소비 묶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비 묶음, 소비 바스켓이
미국의 소비 바스켓과 한국의 소비 바스켓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물가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미국이나 한국에 따라서 다르죠. 미국인들은 우리는 쌀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쌀을 밥을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밥보다는 빵이죠. 빵과 고기 종류죠. 따라서 이 바스켓에 집어넣을 때 미국에서는 어쩌면 쌀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쌀 대신 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된장도 요 소비물품에 대표 상품으로서 들어가는데 미국에는 안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소비물품과 한국의 전형적인 소비목금과 미국의 전형적인 소비목금이 같지 않아서 동일한 물가지표를 찾기 어렵다라는 점. 세 번째는 흔히 사용되는 소비자 물가에 교역제가 아닌 비교역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계산은 용이하지만 반면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넘어갑니다.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율로 전환한 것이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이렇게 됩니다. 자국의 물가를 외국의 물가로 나눠준 게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자, 여기로부터 일정 기간이니까 변화율이니까 양변을 특정 연도로 나누면 이와 같이 특정 연도로 나눠요. 특정 연도, 기준 연도라고 해도 되고요. 특정 연도로 나눠주면은 T년이면은 요거는 그 이후에 T기 이후니까 T 플러스 N으로 표시를 하고요.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물가죠. 외국의 물가 변화, 한국의 물가 변화, 기준년에 대한 T 플러스 N년 의 물가. 이거를 T 플러스 N 년으로 S는 환율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표시를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옆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ST로 그냥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이 환율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을 강조한 겁니다. 두 기간사의 그 환율 변화에 대해서 물가를 반영해 준 겁니다. 자, 자국의 물가 변화고 요거는 외국의 물가 변화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T 플러스 N기의 환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경험으로부터, 실증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환율을 한번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정리로부터 환율을 한번 산출을 해봅시다. 자, 2007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고 11년도에는 115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물가가 이 기간사의 물가가 한국은 108에서 111로,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는 110에서 110으로 동일한 비율만큼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죠. 이러한 그 물가 변화를 두 기간사의 그 물가 변화를
환율 변화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환율 변화에. 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수식에다가 요 수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거는 옆으로 그냥 빼놔도 됩니다. 앞으로 빼든지 여기다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기준연도의 환율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물가 변화를. 양국의 물가 변화, 자국의 물가 변화와 외국의 물가 변화를, 상대적인 물가 변화를 기준연도의 환율에 반영을 해준 것이 뭐라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이에요, 환율. 자, 대입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물가를 반영해주면은 이건 명목환율입니다, 우리가. 이건 그냥 명목환율인데 요거를 반영해 줬더니 얼마 나오냐면은 1달러에 1289원이 나왔어요. 이 11년도의 환율은 11년도의 환율은 요게 아니라 물가를 반영해 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죠. 자, 보시면 명목환율이 1150원인데 물가를 반영해 줬더니 1달러 1289원이에요. 따라서 시장에서의 그 명목환율은 어떻게 139원 고평가되어 있다. 절상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8%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가를 반영해주면은 1150원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론상의 환율과 시장에서 환율이 다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쨌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환율을 구하면은 11년도의 환율은 1289원 1달러에 그래서 139원 절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다른 계산 방법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다른 설명입니다. 상대적 구매력,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죠, 요거는. 두 기간 사이의 그 환율 변화죠. 환율 변화가 물가 변화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그 환율이에요, 환율.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은 양국의 물가 변화죠. 물가 차이죠. 물가 차이. 물가 변화의 요 차이를 반영해 준 게, 기준연도의 환율에다 반영을 해준 것이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그 환율입니다. 환율. 요 차이입니다. 물가 차이. 자, 물가 차이죠. 물가 차이가 뭐와 같아요? 그 두 기간 사이의 환율 변화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변화. 환율 변화와 같다는 얘기예요. 요 시기에서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로그로 표현을 하면은 기호를 여기다 넣었어요. t 플러스 n기. 그러니까 요거는 t기와 t 플러스 n기 사이의 그 환율 변화, 환율 차이죠. 환율 변화율 차이예요. 환율 차이예요. 환율 차이.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리고 요거는 국내에 T기의 물가와 T 플러스 N기의 물가 차이죠. 그래서 로그로 우리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죠. 해외.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이 헷갈리시면은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수식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로고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로고를 취하면은 뒤에서 유도한 수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고 취하면은 로고 st 플러스 n 마이너스 로고 st가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로고 취하고 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로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 그 수식으로부터 혹은 뭐 여기서부터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앞에서 말한 그 변화율을 말해요. 환율에 우리가 ST 분의 ST 플러스 N 요거죠. 로고 취하면 요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수식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로고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요거는 뭐 로고에서 사용되는 요거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보시다시피 ST분의 요거죠, 요거. 요것과 요거죠. 똑같아요, 요거. 요게 X 대신에 ST 플러스 N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로고 Y, 마이너스 로고 Y가 요 ST가 들어갔을 뿐이죠. 요거 같이 바꿔준 거죠. 요거 그대로 그냥 바꿔준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그대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그대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T분의 PT 플러스 N기 마이너스 PT 요거는 물가 변화율이니까 물가 변화율, 물가 증가율, 물가 감소율 변화율이죠. 요거를 이렇게 파이로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별표를 붙여줬을 뿐이죠. 별표 PT 그 다음에 P 별표 T 플러스 N T 플러스 N 마이너스 PT 별표 요거를 이렇게 파이로 물가 변화율 물가 상승률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해서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 설로부터 요 수식을 바꿔주면은 요 수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요게 의미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잖아요. 양국의 요거는 자국이고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요거는 자국이죠. 자국의 물가 상승률 이고요. 이거는 해외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물가 상승률의 차이 국내와 해외 물가 상승률의 요 차이가 뭐예요? 현물 환율의 변화율과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의 그 의미예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현물 환율의 변화율이 국내외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절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거는 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내외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바로 현물 환율의 변화율과 같아야 한다. 수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수식으로 그냥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 자, 자국의 물가 상승률 바이 외국의 물가 상승률. 이 차이가 뭐와 같아? 변화율, 증가율, 감소율. 증가율, 감소율은 당연히 우리가 기준연도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의 값. 기준 시점의 값과 비교 시점이 있잖아요. 보통 비교 시점에 값이 있을 거예요. 값. 그 차이를 변화한 만큼이 그 차이잖아요. 차이. 기준 시점의 값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준 시점에서 비교 시점 사이 그 기간 사이에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차이가 분모로 오겠죠.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다. 기준 시점의 값이 100이었어요. 근데 비교 시점에 120이었어. 그러면 이게 100이야. 그 차이가 뭐예요? 20이잖아요. 20. 20%만큼 기준 시점에 비해서 증가한 거잖아요. 이걸 변화율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비교 시점의 값에서 기준 시점의 값 빼고 그리고 기준 시점의 값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바로 변화율, 증가율, 감소율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두 기간 사이에 자국의 물가 상승률, 변화율, 해외 물가 상승률, 즉 국내외의 물가 상승률 차이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의 차이예요. 국내외에. 이 차이가 뭐와 같아요? 요 기준 T는 기준 시점이고 T 플러스 N은 비교 시점이잖아요. 요때 환율 이게 1000이다. 이게 1200이야. 그리고 이건 당연히 100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200이 되겠죠. 1000분의 200. 200 환율이 200원 상승한 거죠. 20% 상승한 거죠. 곱하기 100 해주면은. 그냥 1년으로 계산하면 원로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경우는 20%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률 차이가 요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 20이 돼야 되고 이게 4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40이고 같으려면은 미국이 이 차이가 같아야 되니까 20이 되겠죠. 자, 한국의 물가 상승률, 물가 변화율이 40%인데 미국은 20%. 그 차이는 20%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상승률이 20% 높죠. 높아요. 자,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동안은 20%만큼 절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20%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1000에서 1200으로 1달러를 매입하는데 이제 1000이 아니라 200원 더 주고 1200원에 매입해야 되니까 그만큼 자국통화의 가치는 절하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절하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0이면은 쉽게 그냥 20이면은 여기도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0만큼 커야 되겠죠. 20만큼. 즉 물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죠. 높은 국가 20%.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40%고 미국이 20%. 차이만큼 20% 인플레이션이 20% 높으면은 당연히 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요 자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도 20%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이. 그런 것을 의미해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의 통화는 절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의 표현을 환율의 상대적 변화율에 대한 예상과 환율의 상대적 변화율에 대한 예상이에요. 여기가 예상입니다. 이는 expectation 해서 예상입니다. expect 그래서 예상. 앞에서는 그냥 t 플러스 n기로 했는데 예상으로 바꿔요. 예상. 상대적 환율의 상대적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에 대한 예상입니다. 예상. 환율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예상과 국내 및 해외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 이것도 예상입니다. 전부 여기서는 예상. 자, 예상 가능해요. 우리가. 환율 변화로부터 과거의 자료로부터 물가가 앞으로 얼만큼 상승할 거다. 해외도 얼만큼 상승할 거다. 그 차이. 국내 및 해외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과의 그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요 이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ST는 T 시점에서의 현물 환율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EST 플러스 N은 T 시점에서 예상하는 T 플러스 N 시점에서의 환율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리고 파이는
국내 예상 물가 상승률이고, 예상입니다. 이거는 별표가 붙어 있는 건 해외 예상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N은 기간이에요. 여기서 월로 표시합니다. 개월수로. 월수로. 1년은 12니까 여기 12로 써줬고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변화율을 연이면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배꼽 해주면 되는데, 월인 경우 있죠. 3개월 후에, 뭐 4개월 후에 일 경우는 요 n이 여기에 3을 넣어주면 돼요. 3개월 후에. 그러면은 여기는 t기에서 요 n이 3이 되겠죠. 이렇게 t 플러스 n 3개월 후가 되니까. 이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이게 n 플러스 12가 되냐라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양국의 국내외의 예상 물가 상승률 차이는 뭐예요? 환율 변화율의 상대적 환율 변화율의 예상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 자국이 이게 높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계산하면은 상승하겠죠. 당연히 이것도 그 유리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자국의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앞으로 1년 동안 멕시코의 물가 상승률은 42.6%,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4.8%.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멕시코의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죠. 영국의 물가 상승률보다. 당연히 멕시코 통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야 하겠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멕시코 통화인 페소와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 간의 환율이 1파운드, 여기서 자국은 멕시코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파운드 기준 통화인 여기서는 파운드입니다. 1파운드에 17.942 페소라고 했을 때, 자, 1년 후에 페소와 파운드 간의 환율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요 예상을 ST 플러스 12개월이에요. 12개월. 그러니까 요거는 T 플러스 N기는 그냥 ST 12가 되겠죠. 요거죠. 요게 ST 변화율이니까 기준분의 비교 기준 차이, 그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환율 차이 곱하기 n분의 12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4.8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 그냥 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년 후에 페소의 그 1파운드에 얼마인지를 그 예상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우선 페소를 자국통화 그리고 파운드를 외국통화로 가정을 하고요. 방화표시 환율은 단위는 외국통화인 1파운드 1단위의 가치를 자국통화인 페소의 단위수로 나타냅니다. 그 1년 후의 환율순에 대한 예상이니까 해당 기간의 개월수에는 당연히 12가 되고요.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은 결국 이렇게 도출이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12개월 후에 파운드화는 24.742로 17.942에서 24.742로 페소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계산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요. 여기서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 양변에 100로 나눠주면은 요 100이 지워지겠죠. 요 100이 지워지고 요거 100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요
0.378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ST, 양변에 ST를 곱해주면 0.378 곱하기 ST. 그러면 이게 지워지겠죠. ST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것만 남으니까 요거를 우변으로 가져가면 0.378 ST 플러스 ST가 되겠죠. ST.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ST가 공통이니까 ST를 빼내고 그리고 0.378 378 플러스 1이죠.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요거 정리하면은 0.378 ST 1 플러스 ST잖아요. 그럼 ST는 17.942 요 대입해서 풀면 1 그러면 요거 0.378 더하기 1하면 1.378이 되니까 요 1.378에다가 ST 값이 얼마예요? 요거 그대로 기준연도 ST년도의 환율 17.942를 곱해주면은 24.74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정의로부터 미래의 환율을 양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로부터 상대적인 예상 환율 변화율에 대한 정리식으로부터 미래 일정 시점의 환율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보다 장기에는 더 잘 맞더라.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이를 모두 단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지 못해요.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든 모두 단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장기에 나름대로 잘 맞는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환율과 환율 이론에 관한 환율 이동에 관한 이론이에요. 환율의 변동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에는 나름대로 잘 맞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이유.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슷합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는 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들 수가 있어요. 수입품에 대한 수요 변화라든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율의 변화라든가 수입품에 대한 수요 변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율의 변화, 투자에 의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갑작스러운 석유 발견 등등을 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구조로 인해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내외의 물가 수준의 관계에 국내외의 물가 수준의 변화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는데 물가 수준은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내 거주자의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 또는 외국 거주자의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부터 환율이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구매력 평가 가설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구매력 평가 가설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물가의 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물가와 환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분명히 물가 변동은 환율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환율은 물가 외에 정부의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금리, 실질 충격, 뉴스, 기대, 투기 등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이러한 것들은 단기에 물가보다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단기에 이러한 요인들의 물가보다도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충격을. 지난 30여 년간의 변동 환율 제도 시기 동안의 실증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실제 환율과 구매력 평가 간에는 괴리, 단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 구매력 평가를 단기 환율 결정 이론으로 삼거나 단기 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환율 결정 이론으로 삼거나 구매력 평가를 단기 환율 결정 이론으로 삼거나 단기 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커져요. 단기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요. 그리고 실증 분석에서도 실제 환율과 구매력 평가 간의 괴리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율과 구매력 평가 간에는 변화의 그 진행 방향에 있어서 동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물가 상승률과 환율 사이의 관계, 실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을 때도 거의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와 같이 환율과 구매력 평가 간에는 그 변화의 그 진행 방향이 같다라는 것. 따라서 구매력 평가를 장기 균형 환율을 탐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환율과 구매력 평가를 장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 여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적정 환율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전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환율과 국제 경쟁력의 관계는?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있죠. 이거는 당연히 관계가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겠죠. 더 가격이 싸진 효과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출은 증가하겠죠. 국제 경쟁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서 피셔 효과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셔 효과 이후에 이자율 평가 정리 등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 시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